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토선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당 경기의 분석은 초안이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추천픽 결장자 이슈에 관한 내용은 영상에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질과 노르웨이입니다. 4-3-3을 활용하는 브라질은 비니시우스의 폭발적인 순간 가속과 마테우스 쿠냐의 유기적인 위치 이동을 앞세워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드는 팀입니다. 비니시우스는 왼쪽 터치라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수비수의 시선을 안쪽으로 끌어당긴 뒤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 1대1 돌파 각도를 만듭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첫 두세 걸음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수비수가 간격을 조금만 잘못 잡아도 곧바로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마테우스 쿠냐는 최전방에서 고정된 타깃 역할만 수행하는 공격수가 아니라 중원 쪽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측면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공간을 열어주는 움직임에 능합니다. 그리고 볼을 받은 뒤 몸을 빠르게 돌려 전진하거나 수비수 사이에서 간결한 패스를 연결할 수 있어 밀집 수비를 상대로 공격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브루노 기마랑이스는 후방과 전방을 잇는 중심축으로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볼을 지켜내고 상대 중원 뒤쪽으로 빠르게 전진 패스를 공급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상대 수비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려앉으면 무리하게 중앙만 두드리기보다 좌우로 공격 방향을 전환하며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니시우스가 측면에서 수비수 한 명을 끌어내고 마테우스 쿠냐가 중앙과 왼쪽 사이를 오가면 노르웨이의 센터백은 마킹 대상을 계속 바꿔야 합니다. 브라질은 여기에 하얀과 엔드릭처럼 짧은 거리에서 순식간에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공격 자원까지 보유하고 있어 후반 교체 카드의 파괴력도 상당합니다. 선발 공격진이 노르웨이의 낮은 수비 블록을 계속 좌우로 움직이게 만든 뒤 빠른 공격수를 투입하면 체력이 떨어진 중앙 수비진의 대응 속도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네이마르가 교체 자원으로 대기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이름값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촘촘한 수비 사이에서 짧은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파울을 얻어내거나 마지막 패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후반 공격 전개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브라질은 비니시우스의 돌파만 바라보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쿠냐의 연계,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전진 패스, 교체 공격수들의 침투를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수비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한 번의 실점 이후 같은 간격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4-3-3을 기본 틀로 삼는 노르웨이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감안해 평소보다 수비 라인을 크게 내리고 두 줄 수비를 페널티 박스 주변에 밀집시키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데고르는 오른쪽 안쪽 공간에서 전진 패스와 왼발 킥을 활용해 공격 방향을 잡아주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 홀란드와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홀란드는 센터백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과 골문 앞 마무리가 위협적인 공격수입니다. 하지만 후방에서 정확한 전진 패스가 나오지 않으면 하프라인 부근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크고 볼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내려오면 가장 위협적인 문전 침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누사는 측면에서 방향 전환과 짧은 드리블로 수비수를 흔들 수 있으며 공간이 열렸을 때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반면에 브라질이 공격을 오래 이어가면 누사 역시 측면 수비에 깊숙이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역습을 시작하는 위치가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중앙을 최대한 좁히고 브라질의 공격을 측면 크로스로 유도한 뒤 아에르와 헤게미 박스 안쪽에서 공중볼을 걷어내는 운영입니다. 두 센터백 모두 신체 조건과 제공권을 활용한 정면 수비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넓은 공간에서 빠른 공격수의 방향 전환과 순간 가속을 연속으로 상대하는 상황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수비 블록이 한쪽으로 쏠린 뒤 반대쪽으로 빠르게 전환되면 센터백이 측면으로 끌려나가거나 풀백과의 간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비니시우스나 하얀이 센터백과 풀백 사이로 침투하면 아에르와 헤겜은 몸을 돌린 상태에서 속도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더라도 패스가 들어오는 방향과 침투 타이밍을 동시에 통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웨데고르가 수비에서 볼을 회수한 뒤 홀란드에게 빠르게 연결하는 장면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브라질의 중원이 즉시 압박을 가하면 첫 번째 패스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홀란드가 한 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바꿀 능력은 충분하지만 노르웨이가 경기 전체를 수세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수비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브라질의 다양한 침투 경로를 모두 닫기 어렵고 시간이 흐를수록 박스 안쪽의 마킹 집중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순간 가속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는 몸을 돌려 수비해야 하는 노르웨이 센터백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공격 루트입니다. 마테우스 쿠냐의 연계 움직임과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전진 패스가 밀집 수비의 기준점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홀란드와 웨데고르의 역습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선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르웨이가 수비 숫자를 늘려도 침투 속도와 교체 자원의 차이까지 지워내기는 어렵습니다. 브라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멕시코와 잉글랜드입니다. 멕시코는 4-3-3을 활용하며 강한 관중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장이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만큼 익숙한 기후와 코도, 일방적인 응원 분위기는 선수들의 활동량과 경합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라울 히메네스는 단순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만 기다리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등을 진 상태에서 센터백과 몸싸움을 벌이며
볼을 지켜내고 낮은 위치로 내려와 측면 공격수에게 침투 공간을 열어주는 연계 능력이 강점입니다. 공중볼 낙하 지점을 읽는 움직임과 문전에서 한 박자 빠르게 슈팅 자세를 만드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 크로스 공격의 기준점 역할을 맡습니다. 훌리안 키뇨네스는 측면에 고정되기보다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직접 골문을 겨냥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직선적인 돌파와 강한 신체 접촉을 통해 수비수를 밀어내고 히메네스가 내려와 만든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공격의 속도를 높입니다. 루이스 로모는 중원 후방에서 수비 간격을 조절하고 세컨드볼을 회수한 뒤 전진 패스로 공격 방향을 바꾸는 연결고리입니다. 짧은 패스로 점유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측면으로 길게 전환하며 상대 압박의 반대편을 찾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로모가 잉글랜드의 이선 압박에 묶이면 멕시코는 중앙을 통과하지 못하고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전개로 밀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진 무실점 흐름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상대했던 팀들의 공격 완성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한국, 체코를 거쳐 32강 에콰도르전까지 탑시드 우승 후보와는 다른 수준의 상대를 만났다는 점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에콰도르는 멕시코 관중의 압박감 속에서 평소보다 소극적인 볼 처리를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습니다. 한국전 역시 김승규와 이기혁의 실책성 플레이가 멕시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면서 경기 내용 이상의 결과를 가져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별리그와 32강 결과만 놓고 멕시코 수비가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세계 정상급 공격수와 이선 침투 자원을 동시에 상대하기 때문에 수비 블록이 실제 완성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터백이 히메네스의 공격 지원을 위해 라인을 끌어올리는 순간 잉글랜드의 빠른 측면 침투가 뒤쪽 공간을 직접 겨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멕시코는 관중의 열기와 익숙한 환경을 경기력으로 연결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감춰졌던 수비 간격 문제가 한꺼번에 노출될 위험도 큽니다. 잉글랜드는 4-2-3-1을 활용하며 주드 벨링엄을 중앙 공격 전개의 핵심 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벨링엄은 단순히 마지막 패스만 공급하는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라 중원에서 볼을 운반하고 압박선을 직접 넘어선 뒤 페널티 박스까지 침투하는 전천후 자원입니다. 상대 중원이 패스 길목을 닫으면 강한 전진 드리블로 수비수를 끌어내고 공간이 열리는 순간 측면 공격수나 최전방으로 빠르게 볼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패스를 내준 뒤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 세컨드 지점과 컷백 상황에서 직접 마무리에 가담합니다. 그만큼 벨링엄이 잉글랜드 공격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벨링엄의 전진 패스를 이어받는 마커스 레시포드는 넓은 측면에서 출발의 수비 라인 뒤를 파고드는 침투의 강점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가속을 활용해 풀백의 바깥쪽과 센터백의 옆 공간을 동시에 공략하며 직선적인 페네트레이션으로 수비 블록을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노니 마두에케 역시 측면에서 수비수와 1대1 구도를 만든 뒤 안쪽으로 접어 들어가거나 짧은 패스 교환으로 박스 안을 직접 겨냥할 수 있습니다. 레시포드가 배후 공간을 넓히고 마두에케가 반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멕시코의 수비진은 좌우 간격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수비가 두 측면 공격수에게 시선을 빼앗기면 중앙에 배치된 해리 케인이 순간적으로 노마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케인은 센터백 사이에 고정돼 기다리기보다 중원 방향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전방을 바라본 상태에서 측면 침투 타이밍에 맞춰 패스를 공급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케인이 낮은 위치로 내려왔을 때 센터백이 따라붙으면 그 뒤로 레시포드와 벨링엄이 침투할 공간이 열립니다. 반대로 센터백이 자리를 지키면 케인이 자유롭게 돌아서며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케인 한 명만 박스 안에서 봉쇄하려고 접근하면 오히려 잉글랜드의 공격 설계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글랜드는 측면의 속도와 중앙의 연계, 이선의 후속 침투를 연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 경로가 훨씬 다양합니다. 중원에서도 벨링엄이 전진한 뒤 남겨진 공간을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분담해 관리하기 때문에 공격 실패 이후 즉시 압박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첫 번째 전진 패스를 차단한 뒤 높은 위치에서 볼을 다시 확보하면 멕시코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재차 박스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토마스 투엘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경기 중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투엘은 상대 압박 방향과 풀백의 위치, 중원 간격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해 빌드업 구조와 공격 방향을 수정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관중의 분위기와 선수들의 투쟁심을 끌어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세부적인 위치 조정과 단계별 공격 변화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 중간마다 주어지는 전술 수정 시간까지 고려하면 코칭 스태프의 상황별 대응력에서도 잉글랜드가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멕시코의 무실점 행진은 상대 전력과 실책성 장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며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정상급 다층 공격을 상대합니다. 벨링엄의 전진 운반과 레시포드, 마두에케의 측면 침투가 멕시코 수비 간격을 벌리며 케인의 중앙 마무리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포함한 경기 중 전술 수정과 코칭 스태프의 상황별 대응력에서는 잉글랜드의 선택지가 더 다양합니다. 월드컵 무대에서 번번이 16강을 넘지 못했던 멕시코 특유의 징크스와 멕시코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앞에서도 절대 위축되지 않는 잉글랜드 선수들의 강철 멘탈까지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잉글랜드가 8강 진출행 급행 열차에 올라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 판단됩니다. 잉글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양질의 정보가 있어야 적중률가 비례합니다. 전문가 토 선생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